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통일부에 가면 통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 오면 국방이 있습니까? 외교부에 가면 외교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주변 관계, 일본이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중국, 일본이 협상을 하고 할 때 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부에는 통일이었고 국방부에는 국방이었고 지금 외교부에는 외교가 없는 것이 우리 그 바깥으로 외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는 절대 반대했습니다만 저희가 나오고 나니까 벌써 착택됐습니다. 이렇게 감시하기도 바쁘고 춤추기도 겁나는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운다는 얘기인지. 사실은 뭐 숫자 유지에 급급해서 조직 유지에 급급한 어떤 상황이지 무슨 전투를 한다, 무슨 뭐 어떤 그 교육 훈련을 한다. 사실은 이제 남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우리 청춘들이 이런 군대 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군대 가서 사람 돼서 나오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는 조직은 거대한 집단에서 한 명만 일탈 행위를 해도 전체가 마비되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일탈이 전체 조직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는 좀 유연성이 있지만 군대는 그만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군대라는 조직의 생명은 무너집니다. 야당이 전패했으면 여당은 전승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패도 아니고 전승도 아닌데 꼭 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아가지고는 뭔가 그 아픈데 계속 때리고 소금 뿌리고 이런 언론 보도만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냥 자기에 누워만 계시면 저절로 걱정이 되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피 터지게 노력하고 외치고 농성하고 떠들어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국내에서의 비정상성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일은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에 가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기자의 본분이 역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다행히 중국 취재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모종의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남북 관계가 올해만큼은 상당한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물론 제가 군사 문제를 보기 때문에 주로 안보에 너무 치우쳐서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보 이슈가 다른 이슈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다 점령을 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이건 북한이건 간에 어떤 안보 정책, 군사 정책이 다른 정책을 다 점령해버리는 어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안보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제가 뭐 많은 탈북자들이라든가 그 중국 쪽에 가서 들은 정보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해만큼은 이제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내부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리고 또 북한군 수뇌부 일부가 제거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방에 그 북한군 지휘관들이 다 긴장해요. 다 꽁꽁 얼어붙어 있죠. 무언가 하면서 조금 판을 크게 벌려야 올해 미국하고 협상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북한 국내 정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아주 날카로운 대결이 최근에 들어와서 강화되니까 그 흐름에 북한이 편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반도가 냉전 이후에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한다면 강대국 간의 세력 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만큼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지정학입니다. 한국전쟁이 왜 일어나냐? 그거는 냉전의 초기에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라고 보는 중국과 소련의 하나의 어떤 그 사회주의권 세력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미국에서는 특히 소련을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냉전 전략이 나오면서 미소 간에 또 미 중소 간에 굉장히 대결이 강화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동서 냉전의 어떤 그 초기에 한국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대국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현대 국제 질서를 자세히 보면 강대국이 자기 영토에서는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영토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을 때 중국군이 언제 개입을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던 시점에 중국의 참전 결정이 빨라지는데 그때 중국의 마오쩌둥의 그 참전 결정은 중국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왜 참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저 유엔군이 더 확산을 해서 자칫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 내륙에서 전쟁을 하면 그때는 더 힘들다고 보고 중국 밖으로 나가서 말아야 된다. 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오쩌둥은 미 제국주의자들하고 전쟁을 한다면 세 군데라고 봤는데 첫째는 타이완, 대만이고 둘째는 인도차이나 여기엔 아직 프랑스 군대가 진주하고 있으면서 언제든 중국을 미국과 함께 칠 수 있다는 두려움, 베트남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한반도. 그런데 타이완에서 원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봤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급히 반대하는 참모를 설득해가면서 사실은 기록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500만에 가까운 병력을 참전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 경계선 바깥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왜? 중국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막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것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거 외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도 미국 영토에서 한 전쟁은 거의 없고 독일의 유보트가 플로리다나 이런 어떤 항구를 간헐적으로 기습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주만이나 어떤 그 동부의 해안 같은 이런 데서 가끔 출몰하는 경우도 있어도 강대국은 절대 자기 영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기지는 이제 필리핀에도 들어가죠, 저기 베트남에도 들어가죠, 또 저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또 인도하고 저기 안보 협력하죠. 그러니까 사방에 미군 군함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들을 쫙 깔아놓고 또 섬의 괌 같은 데다가 미군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괌 같은 데 7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주둔하는 미군. 그런데 또 북쪽으로 올라오면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게 그냥 에워싸버리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렇게 삥 둘러싸서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카운터 펀치는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해 함대, 남해 함대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세 군데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안에 군부를 쫙 깔아놓는 이런 식의 어떤 해서 들어오면은 맞받아치겠다. 이걸 이름하여 반접근 전략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반접근 전략이죠. 가까이 오면은 거부하겠다. 힘센 주먹 한 방으로 거부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뭐 냉전 이후에 쭉 그래왔지 않느냐.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와서. 전혀 양상이 달라졌어요. 우선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이 거친 호흡이라는 게 너무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 재개정되고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갔는데 이거는 2차 대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일이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의 기본 조항들을 다 무력화해서 이제는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은 원래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하던 제국주의대로 항상 아시아의 지도국이라고 자부해왔고 문제상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1936년에 이시하라 간지가 쓴 국방국책대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는 제2의 첫 줄이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고로 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경제, 군사적 지도를 해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대동아공영권의 기본 사상이거든. 오늘날 일본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지도국이라고 자처할 만큼 성장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정치 군사적인 것만 더하게 되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건데 과거 사상의 완벽한 부활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일본이 혼자 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하던 그 상황 자체의 모습하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막 공격대기가 떠다니고 수시선이 막 충돌하고 물대포 쏘고 총만 안 쐈지 전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잦아든 것은 미국과 중국의 마크 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체면을 봐서 중국이 자제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용했다는 건데, 이런 마크 접촉이 잘 돼서 이란 핵 협상도 중국의 협조로 미국이 체결이 다 원만하게 되는데, 이 사드 문제로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 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협조가 되는 분위기에 미국이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는 평택기지인데 여기다가 사드 문제를 갖다 놨다는 데 대해서 격분한 것이죠. 이건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갖다 놨느냐?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미국하고 합의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를 중국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할 만한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혼자 나와가지고 본국에 사드 요청했다, 부지조사 이미 다 했다, 대구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그냥 떠들어 버리니까 그냥 개인 발언으로 보도자료다. 이러니까 이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입장은 다 깨지는 거죠. 야전 사령관 한 명이 다. 이건 진짜 이게 바로 외교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가끔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좀 시건방 소리들을 했어요. 그럼 바로 미국의 대사 보내서 항의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본국에 요청하고 그러면은 그 입을 꿰매버렸습니다. 그러면 좀 관리될 만했거든요. 지금은 그거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알아서 다 떠드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해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라고 해요. 이러니까 중국이 보기엔 저거는 이미 배치하기로 물밑에서 다 합의 끝난 거다. 그리고 장난치는 거다. 이러니까 점점 발을 더 덮는 거죠.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저기 묵과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드가 뭐길래 저는 중국 싸대기 때리는 무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설명이 길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무기로 본다 이거예요. 중국의 핵미사일을 중국 코앞에서 무력화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 냉전 시대에는 미소가 서로 방어 무기를 안 갖기로 한 거 아닙니까? 각자의 핵무기의 효과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매드라고 하는 건데 거의 미친 전략을 쓴 거죠. 냉전 시대. 미국에 가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안보 가이드라인이 재개정됐다는 거예요. 이건 더 쇼킹하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 방, 저 남쪽의 필리핀에서 한 방,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일본에서 한 방. 이렇게 하니까 CCTV가 하루 종일 뉴스만.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가까운 중국의 그 안보 분야의 자문하는 학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막 회의가 끝나고 왔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국방비가 한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국방비를 왕창 증액시키기로 했다. 이게 지금 주석한테 보고가 됐는데 매년 증액되는 국방비가 한국 국방비 전체보다 높아요. 한국 국방비가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00억 달러 가까이를 증액해서 3년 후에 지금 국방비의 더블 2배 성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 결정이 날 거예요. 사실 기자로서는 이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웬 횡재야 싶은 정도였죠. 기자야 뭐 특종 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자마자 바로 기사 써버렸지. 뭐 제가 그런 거 놓칠 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쓰면서도 그 심각한 현실은 알려드려요. 중국이 국방비 2배 늘린다. 2배. 그러면 뭘 늘리느냐? 첫째, 미사일. 앞으로 미군 함정이 근해에 접근하면 육지에서 미사일을 함정에 쌓아는 지대함 미사일을 왕창 돌리는데 이게 둥펑 21이라는 미사일을 왕창 돌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인공위성을 격파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주에서 보면서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건데 그걸 때려보시겠다. 그거 인공위성을 인터셉터. 이것이고. 세 번째는 핵미사일. 이것도 그냥 핵미사일이 아니라 탄두가 여러 개 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탄두 핵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쏘면은 대기권을 통과해서 쭉 날아가다가 탄두가 10개 이상으로 쫙 분리되는. 그러면은 방어